당신은 늙는다는 것에 대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돈이 없는 것, 집이 없는 것, 혹은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번듯한 고층 아파트에 살며 엘리베이터가 문 앞까지 연결되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 배달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자식들이 기꺼이 돌봐주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노년은 안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종류의 돌봄은 오히려 당신의 존엄을 서서히 갉아먹고 가족 관계를 소모시키며 심지어 당신을 배치된 물건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7, 80이 되어서도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그토록 고단하게 살아갈까요? 왜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오래 살수록 오히려 온 가족을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당신이 진짜 늙어서 70세 이후에 맞닥뜨리게 될 가장 두려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섣불리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머니 속의 현금, 내 명의로 된 집,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 영양가 있는 식사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이런 조건들은 듣기만 해도 안심이 되고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훗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50살이 넘어서부터 은퇴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70, 80이 되어서도 내 돈으로 체면을 지키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실제로 평생 근검절약하여 수억 원의 저축을 모으고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오피스텔까지 마련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세가 넘어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진정한 안정감은 통장에 찍힌 잔고의 숫자나 등기부 등본의 두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은 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작 뼈저린 외로움과 갑작스러운 병고, 그리고 병마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82살의 김 회장님은 서울 도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십니다. 벽돌 한 장, 타일 한 장, 젊은 시절 직접 벌어서 산 집이고 가구는 최고급이며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 도우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매일 가장 기다리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나 비싼 술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전화벨 소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 말할 사람이 없을 뿐이야. 현실에는 돈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결핍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70을 넘기면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강제로 떨어져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50년 넘게 해로한 영순 씨와 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3남매를 키워낸 두 분입니다. 젊었을 땐 하루 두 끼만 먹으며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린 두 분은 은퇴 후 서울 변두리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새 집은 아니지만 땅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라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1층은 주방과 거실, 2층은 침실, 그리고 벽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영순 씨는 말합니다. 우린 같이 고생하며 늙었어요. 예전엔 징글징글하게 싸웠지만 이젠 서로 숨소리만 들어도 편하네요. 세 자녀는 모두 효자였고 번듯하게 성공했습니다. 큰아들은 판교의 IT 기업 임원으로 아파트에 살고 둘째 딸은 공무원 남편을 만나 중부지방에
막내 아들은 북부 지방에서 사업을 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철수 씨의 무릎 관절이 심각하게 나빠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과 간병이 필요해지자 자식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두 부모님을 한 집에서 동시에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었기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맡아 각자 다른 도시로 모셔가기로 한 것이죠. 영순 씨와 철수 씨는 본래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이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놓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두 주 동안 영순 씨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곧 불면증이 찾아왔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딸이 불편해할까봐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그저 요즘 날이 추워서 입맛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시린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감정을 털어놓지 못한 채 그녀는 전화로 남편 철수 씨에게만 물었습니다. 영감 잘 지내요? 거기 말동무는 좀 있어요?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 씨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집은 넓고 깨끗했고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깍듯해서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닭고기 한 조각 더 먹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싱거운 음식이나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깼을 때 옆으로 손을 뻗어도 아내 영순 씨가 만져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듣고 싶었고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타박하는 소리가 그리웠으며 아침에 일어나 부엌을 종종거리는 아내의 뒷모습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을 넘어 남이 짜놓은 각본 속에서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진 지 3개월째 되던 날 영순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간단한 보따리 하나만 들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을 달려 그 낡은 2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돌아온 건 여기에 영감 냄새가 남아있어서야. 그녀는 이웃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철수 씨 역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노인은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자녀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양 계획이 잘못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한 건 삼시세끼 영양식이나 깨끗한 환경,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바로 서로였다는 것을요. 늙은 배우자는 대체 가능한 간병인이 아니라 인생의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걸어온 후 나의 한숨 소리의 의미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익숙한 친밀감이 갑자기 단절되면 몸은 아프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허물어진다고요. 고독은 당장 사람을 쓰러뜨리진 않지만 만성 독처럼 서서히 살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70세 이후의 부부에게 있어 배우자의 존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공처럼 떠밀려 다니는 삶. 집은 있으되 내 집이 없는 경우입니다. 올해 82살인 명식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서울 구도심의 빌라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젊은 시절 대출을 받아 장만한 그 집은 낡았지만 익숙한 골목. 순대국밥집 사장이 다대기 양념을 뺀다는 걸 말 안 해도 아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입원하게 되자 의사는 퇴원 후 독거 생활은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딸은 상의 끝에 아버지를 3개월씩 번갈아 가며 모시기로 했습니다. 공평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죠. 첫 번째 행선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작은 딸 집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라 채광도 좋고 인테리어도 훌륭했습니다. 공무원인 사위는 생활이 규칙적이었고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명식 할아버지는 첫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는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아팠고 베개는 너무 높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에 사위가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주방은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이라 사용법을 몰라 죽 한 그릇 데워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기침 소리조차 손으로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3개월이 되자마자 그는 이틀이나 먼저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는 부산에 사는 큰딸 집이었습니다. 사위는 택시 운전을 했고 집안은 3대가 모여 살아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자들은 뛰어다니고 강아지는 짖어대고 식탁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지만 정작 할아버지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는 약간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여기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누군가 오래 쓰고 있으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화장실 하나 더 만들면 안 되겠냐고 무심코 던진 말에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국 가족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후원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말수를 줄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에 순응했습니다.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아닌 방문객으로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큰딸이 방에서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좀 더 오래 계실 것 같아. 악에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엔 짙은 피로와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노인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각자의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비좁은 틈을 내어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걸까?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부탁해 원래 살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했습니다. 집은 코딱지만 해도 내 낡은 의자가 앉기에 딱 편해. 텔레비전 채널도 내가 좋아하는 데 맞춰져 있고 한밤중에 물 마시고 싶으면 물병이 어디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어. 딸들은 아버지를 꺾을 수 없어 결국 하루 한 번 방문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익숙한 자신의 작은 빌라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늙은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골목에서 아이들이 공차는 소리를 들으며 명식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무서운 거지. 노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속감이고 내 삶의 리듬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자식들이 보기에 순환부양은 공평한 효도일지 몰라도 노인에게는 끝없는 유랑 생활입니다. 짐을 쌀 때마다 이별을 해야 하고 적응할 만하면 떠나야 합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번갈아가며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낡고 좁더라도 내가 직접 불을 켜고 알람을 맞추고 창문을 닫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 의해 배치되는 삶, 그것이 가장 깊은 고독입니다. 세 번째는 병마가 길어져 장수가 오히려 형벌이 되고 효심 깊은 자식조차 지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옥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쇠 체력으로 유명했습니다. 30대부터 손주들을 돌보고 삼시세끼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병원 문턱 한 번 넘지 않았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약국에서 쌍화탕 하나 사 먹고 푹 자면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늙으면 퇴화는 느리게 오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79이 되던 해 어느 새벽 아침을 준비하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경미한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어 젓가락질조차 힘들었고 걷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큰딸 집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거의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매일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이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딸은 오전에 하던 파트타임 일까지 그만두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댔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우리 어릴 때 다 이렇게 키웠잖아. 처음엔 딸도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환자 특유의 냄새가 배기 시작했고 어린 손자는 거실이 병원 같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기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 일부러 물도 마시지 않고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해 보이고 싶어서요. 어느 날 깊은 밤, 사위가 딸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생활이 다 무너지겠어. 그 우리 생활이라는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방에 사는 둘째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보내며 엄마 영양제나 사드려라고 했지만 실제 들어가는 돈은 턱도 없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값, 영양식, 재활치료비, 약값 등을 합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깨졌습니다. 딸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옥자 할머니는 속으로 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거긴 너무 비싸. 그리고 엄마가 적응 못할까봐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딸의 진짜 속마음은 엄마를 버린다는 죄책감과 그렇다고 계속 모시기엔 버거운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을요.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말 같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은 누구라도 지치게 만듭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은 돈과 시간의 문제를 넘어 관계의 시험대입니다. 그토록 살가웠던 모녀 관계도 매일 반복되는 고단함 속에 마찰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딸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글펐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질질 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처리하기 곤란한 짐작 취급을 받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몰래 딸에게 부탁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신청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을 거부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나 살 만큼 살았다. 나중에 갈 때가 되면 그냥 순리대로 가게 둬. 더 이상 너희들 발목 잡고 싶지 않아. 딸은 그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니까요. 다만 우리 사회가 장수, 정석과 가져오는 이 딜레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80, 90까지 살지만 70세 이후로는 침대 위에서 약을 삼키고 튜브를 갈고 욕창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존엄도 목표도 없이 몸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채로요. 그녀는 가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미리 준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말하는 준비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나 존엄한 죽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결정해 두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는 열심이지만 늙음의 종착역을 미리 마주하는 것은 회피합니다. 장수가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건강 수명이 진짜 핵심이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건 좋지만 병에 묶여 자율성을 잃고 가족을 힘들게 한다면 살아있는 본인에게도 지옥입니다. 70을 넘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용기 있는 결정 하나가 온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노년의 안정감은 아파트 평수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받는 것,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70이 넘어서 보니 가진 건 다 있는데 정작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집도 있고 수억 원의 노후 자금도 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컸는데 정작 나의 하루는 낯선 도시, 낯선 침대, 냉랭한 밥상머리에서 흘러갑니다. 자식이 곤란해할까봐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인다는 소리 들을까봐 집에 가고 싶다는 말도 삼킵니다. 몸이 아픈데도 돈 들까봐, 자식들 힘들게 할까봐 의사 앞에서 괜찮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 오히려 목소리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가 돈이고 자산이고 의료비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닫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나의 위치입니다. 위치감이란 무엇일까요? 가정 내에서 짐이나 의무가 아닌 진정한 구성원으로 대접받는 것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들리고 나의 침묵을 누군가가 이해하며 내가 그리워하면 누군가가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기억될 만한 자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병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맑고 결정권이 있을 때 몇 가지는 미리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년에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곳이 당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인가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돌봐주길 원하시나요? 장기 요양보험, 주간보호센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같은 제도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나요? 가족들에게 나는 이 집 저 집 떠돌고 싶지 않다. 내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미리 말해두셨나요?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질문들이지만 빨리 고민할수록 내 미래를 내 손으로 쥐게 됩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살 수는 있지만 이해심을 살 수는 없고 집은 비바람을 막아주지만 고독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면 맘에 쏙 드는 효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가장 확실한 행복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힘. 그러면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밥은 잘 먹었는지 궁금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정감입니다. 지금 당신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부디 늦지 않게 그 시간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노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모시든 상관없다고 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유와 존엄이지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당신이라면 자녀들 집을 전전하며 사는 삶, 억지로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삶, 혹은 병상에서 기계에 의지해 마지막까지 버티는 삶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미리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안락한 노후란 어떤 것인가요? 늙어서 가장 걱정되는 상황은 무엇이며 가족들이 어떻게 곁에 있어주길 바라시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과 경험, 고민을 남겨주세요. 불평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또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의 가장 소중한 결말이 됩니다. 그럼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